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유상증자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불평 불만 해봐야 투자에 있어서 도움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유상증자는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춘 매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급변동하는 그런 날짜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놓는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있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가 되고 계속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그런 유상증자 당위성 따져봐야 저희의 투자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감원에서 한 차례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아요. 어떤 기업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고 업황도 안 좋은데 유상증자를 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성공률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1번입니다. 주가가 잘 나가고 업황이 좋을 때 유상증자 해야 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의 주된 목적은요, 바로 자본 조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행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좀 미리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 과정 속에서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에게 먼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 일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요, 일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락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 유상증자가 딱 발표되고 나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그렇고 당분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사용 목적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이 나면은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중요한 거 권리락일과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은 1차 발행 가격 산출되는 거, 여기에 따라서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수익 기회, 이런 부분들이 포착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발표가 딱 되고 나면은 우선 여러 가지 볼 게 있는데, 우선 일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 바로 1차 발행가에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권리락일이 언젠가, 이 두 가지 날짜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서 그렇지 이런 기업들 말고 조금 작은 기업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주주 배정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유상증자 추진 배경이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또 정리한 거 다음 시간에 공유를 드릴 텐데, 이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서 일정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공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유상증자 결정이란 공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얼마냐,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기 전에 주식수가 몇 주 정도 상장되어 있느냐, 신주의 종류와 수, 다시 말해서 몇 주 정도가 유상증자로 이렇게 새롭게 상장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55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이 595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비율로 따져보면은 약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딱 공시를 했을 때 만약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가지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공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하한가까지 가는 경우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보다 더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의 책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천주가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가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 천주가 2천주로 늘어난대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요. 천주일 때나 이천주일 때나 똑같이 천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천억이에요. 그러면은 한 주당 얼마 번 거죠? 천주였을 때는 한 주당 1억씩 번 거고요. 2천주였을 때는 한 주당 5천만 원씩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PS라고, Earnings per Shares라고 해서 주당 이익인 거죠.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내가 한 주 투자했을 때 이 기업에서 기대하는 그 어닝이 얼마냐 이렇게 됐을 때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눠 갖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주주가치 희석이다. 이런 표현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하는 비율, 그래서 기존에 발행됐던 주식수보다 신주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높은 비율로 많아진다라고 하면은요. 그 비율만큼 빠지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금 사용 목적을 그 다음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금 같은 경우, 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 미래 매출, 미래 성장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받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선수금 먼저 받는 돈이죠. 그런데 이 선수금이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힙니다. 부채. 그래서 유상증자 배경에 이 선수금으로 잡히는 돈들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이번에 25년 만에 한 거다. 이렇게 당위성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금으로 잡히는 거 안 좋은 채무가 아닙니다. 안 좋은 부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차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미래에 이 제품을 제작 기간도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제품들을 납품을 완료하게 되면은요. 이 선수금 같은 경우는 부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금이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 채무 상환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공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도 오르는 힘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증자 비율 보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의 목적 이 두 가지 보면서 증권 신고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에는 자금 사용의 세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증자 비율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권리락일이 언제냐, 그리고 일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예정 발행가가 60만 5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 아무 의미 없어요. 1차 발행가 나와야 되고요. 2차 발행가 나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 나와야 됩니다. 확정 발행 가격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적으로 자금을 얼마를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 발행가액보다 1차 발행가액 제가 간으로 계산한 거 지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대급 규모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 이 기업의 이 주가가 높기 때문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증자하는 비율 이런 비율들이나 할인율들 보면은요 높지 않습니다. 할인율 같은 경우도 15%로 일반적인 평균 대비해 가지고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준 주가 같은 경우도 할인율 15% 적용하고 증자 비율도 약 13% 정도 나오고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높은 상황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를 때리니까 바로 이 주주가치 희석 효과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정에 맞춘 어떤 준비된 재료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죠. 예정 발행가액은 아무 의미 없다.
앞으로 1차 발행가액 공시가 되고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발행 가격으로 조달된 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예요. 595만 500주. 그래서 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확정 발행가를 하게 되면은 이 자금 조달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정보다 더 높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하면은 특히나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면은 욕먹는 거 기업 측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았을 때 이럴 때 해야 좀 현금도 땡겨 놓고 회사가 좀 자금도 유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자금의 사용 기간 자체가 좀 길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요. 자금을 조달해서 돈을 땡기는 거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더 잘 해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항상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일 중요하다. 1차 발행 가격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신주 배정 기준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시에서는 권리락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주 배정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권리락일도 이해할 수 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을 확인하시면 권리락일은 당연히 어떤 날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 24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신주를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 분들에게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이 4월 24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월 24일 바로 전 영업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달력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또 써먹을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 신주 배정 기준일 케이스별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주주 명부를 열어요. 그런데 주주 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T+2일이라고 하는 이 영업일 걸린다라는 거죠.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24일 날 주주 명부를 열어보는데 그러면은 이 주주 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이 영업일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일 날 제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일에 T+1일이죠. 그리고 24일 T+2일입니다.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주 명부를 열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22일까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24일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주주 명부에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일을 왜 권리락일이라고 할까? 이 권리락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질 락자를 써가지고요.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날이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23일 날 이 기업의 주식을 사더라도 신주 배정 기준일인 24일 날 주주 명부 열람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주 명부에 올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업무 처리 절차상 T+2일이 걸린다. 그래서 23일 날 제가 매매를 했다 볼게요. 그러면 24일이 T+1일이고요. 25일이 T+2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일은 굉장히 주가 변동이 높은 날인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주가가 빠지고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고 들어간 투자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예요. 그리고 사모펀드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매매 주체들이 23일 날 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이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챙겨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발행 가격과의 차이만큼의 어떤 가격이 형성돼서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거래가 돼요. 그래서 굳이 유상증자를 이제 실시하기 전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주다, 기존 투자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유상증자로 주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면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챙겨놓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장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리셋하고 이렇게 보실게요.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요. 그리고 한 2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 왔습니다. 내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이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언제 챙겨놓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23일이 아까 제가 권리락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23일 날 다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주를 다 매도를 합니다. 매도. 지금 신주를 배정받는 그 비율 자체가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배정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에도 나와 있지만은 0.1 땡땡땡으로 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100주 가지고 있으면은 또 10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23일 날. 그러면은 아까는 제가 매수하는 경우로 주주명부 올라갈 때까지 T 플러스 2일 걸린다 그랬죠. 매도했을 때 주주명부에 빠질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제가 23일 날 매도를 해요. 주주명부에 언제 빠질까요? T 플러스 1일, 24일이고요. 이날이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주주명부에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2일 이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한 20% 정도 났어요. 그리고 이 수익을 다 실현하고 나는 그래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10주를 챙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주 인수권 증서가 거래되는 날이 있습니다. 일정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근데 그게 신주인수권 증서다 보니까요. 주식의 가격이랑은 좀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1차 발행 가격. 이 차이를 통한 가격만큼 일반적으로 거래 첫날에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챙겨 놓고 내가 수익 난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날이 바로 23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내가 신주를 이제 청약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난 매수해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거야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리락일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거래적인 측면에서만 딱 봤을 때는 23일 날 매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사모펀드 얘기했었죠. 이때 보면은요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순매도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ETF 운용사가 지시하는 대로의 어떤 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잘 안 보셔도 되는데요. 사모펀드하고 투신 같은 경우는 이런 권리락일 날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과거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였었고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패턴에 있어서 23일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그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은 1차 발행가를 자꾸 높이려고 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 발행 가격으로 공시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1차도 공시가 될 거고 이제 2차와 확정이 같이 나와요. 1차는 따로 공시가 되고요. 권리락일 이전에 이게 공시가 됩니다. 권리락일 이전에. 그래서 계산 방식 자체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1차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확정 발행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 중에 우선은 첫 번째로 낮은 걸 골라야 되는데 1차 발행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2차 발행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 봤자 1차 발행 가격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정 발행 가격에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골라라 이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1차 발행 가격을 첫 번째로 먼저 높여놔야 된다. 그리고 2차 발행 가격 이거는 뒤의 일이다. 그래서 1차가 높게 나와야 2차가 더 높게 나오더라도 1차 발행 가격으로 고를 수가 있는 그런 계산 형식이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이 1차 발행 가격 계산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공시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식을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케이스로 제가 이거 계산식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에코앤드림, 이수페타시스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계산했죠. 그래서 1차 발행 가격 같은 경우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33,500원으로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미리 계산해서 공유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월 21일이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기산일이 뭐냐? 어떤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계산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4월 21일부터 해가지고 1개월치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산술평균 주가 구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일주일 그리고 기산일 종가 계산해서 1차 발행가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1일까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짜에 나오는 주가 이걸로 계산하면 좀 늦어요. 그 이전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흐름을 보면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가안으로 오늘 날짜까지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52만 3천 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규모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 590만 주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조 1천억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최초 3조 6천억 원으로 공시를 했지만은 이렇게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에 따라서 그리고 확정 발행가의 최종적인 확정 발행가에 따라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진다.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최종 1차 발행 가격이 4월 21일 날이 이제 계산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때부터 한 달치의 어떤 주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1차 발행 가격이 계속 낮아져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시기에 어떤 좋은 호재들을 준비해 놨다가 터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19.89.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2만 7천 원으로 이제 마감을 졌잖아요. 정규장에서. 그런데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이 19.89 약 20% 정도 더 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런데 이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기간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 가격대에 사면은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면은 약 20%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가격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가격과의 괴리 이 부분을 계속 이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얼마의 가격이다 이렇게 접근하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 시간에도 저 벤자민이 더 공유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유상증자 공시만 나왔다 하면은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도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핵심만 뽑아서 보는 게 중요하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